얼마나 배웠길래 한자부터 쓰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짧지만 짧고 길면 길 수도 있는 40년 인생을 살면서 사자성어 외우는 게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제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전화위복이고 그 다음이 세옹지마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들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걸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태생부터가 흙수저였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수저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은 그냥 몸뚱이 하나뿐이었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엄마 밑에서 주인집 눈치 보며 살았죠. 아빠는 전기소리를 하셨지만 보증을 잘못 써서 매일 빚만 갚다가 공사장 전전하던 도중에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이야 공사장에서 안전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아무래도 40여 년 전엔 더 심했겠죠. 공사장 안전이 지금보다 못하던 시절이고 사고 보상이란 것도 주먹구구직이라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많았나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엄마는 매일매일 공사판 찾아가서 아빠 사고 보상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셔서 그나마 보상비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때 뱃속에 제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돌아가셨지.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 뱃속에 아이는 있지.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때 당시 엄마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어쨌든 힘들어하는 엄마는 어린 저와 부푼 배를 부여잡고 외갓집에서 지내셨다고 해요. 당시에 외할머니도 몸이 안 좋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터라 엄마가 와도 딱히 돌봐주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겠죠. 그래도 가족이란 게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돕고 어떻게 메꿔주다 보니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 동생도 태어났고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그냥 허허벌판에 공사트럭 왔다 갔다 하고 판자촌이 덕지덕지 몰려있고 그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오줌 냄새나고 부부싸움 하는 소리, 애들 뛰어다니며 노는 소리, 거의 이런 기억뿐이네요. 한마디로 달동네 판자촌에 살았던 거죠.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에게 기억은 거의 없어요. 아마 밖에 나가길 싫어해서 그랬나봐요. 그냥 그 골목길이 싫었고 골목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도 싫었고 동네 사람들의 무기력하고 도끼 어린 표정들이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외갓집에 계실 수도 없고 저도 점점 커가고 하니까 엄마는 다시 식모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살림이 피기 시작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엄청 좋은 분이셨어요. 제 기억에도 좋은 필통이나 연필 같은 걸 저한테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저를 친딸만큼 이뻐해 주셨거든요. 솔직히 식모가 자기 딸 데려와서 집에 두면 싫어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오면 오히려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그 집엔 아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 엄청 이뻐하셨고 그 집에 가서 있는 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행복했었나봐요. 다행히 집주인 아줌마하고 쿵짝이 잘 맞으셔서 친자매처럼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더 좋았던 건 그 아줌마 덕분에 엄마가 돈을 엄청 벌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식이었어요. 지금이야 주식 투자가 당연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주식하면 투기라고 생각했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복부인이라고 욕할 때였잖아요. 근데 집주인 아줌마가 우리 엄마에게 주식을 사, 은행 이자보다 더 벌 수 있어 이러셨다고 해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은행 이자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엄마는 당장 한 푼이 아쉬울 때라 목돈도 없고 그래서 주인 아줌마 따라서 주식을 좀 사셨는데 그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분산 투자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번 돈으로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주식에 투자해서 제법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떼돈을 버신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정도였죠.
한마디로 헐벗고 살다가 그나마 삼시세끼 해결할 수 있게 살림이 핀 거죠. 그래도 어디겠어요. 엄마에겐 그 집 아줌마가 하늘이고 은인인 셈이죠. 이때 처음으로 달동네 판자촌 집에서 벗어나 평범한 빌라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었어요. 확실히 거주 환경이 바뀌니까 그간 느꼈던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저희 가족 모두가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마는 그 집 아줌마 이야기만 나오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집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엄마는 저를 소위 말하는 파락군 근처 동네 학교에 억지로 입학을 시켰어요. 솔직히 말하면 파락군도 아닌데 근처 산다는 이유만으로 치맛바람 불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 아줌마들이 득실된 기억도 나네요. 누워서 침 뱉기였지만 엄마도 그런 치맛바람 아줌마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전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저희 공부나 학업에 그다지 엄마가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 바로 학원이며 과외며 온갖 공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엄마도 당연히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억지로 저를 학교에 밀어넣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태생부터 배운 게 없는 터라 노력을 해도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책 한 권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없는 저랑 제 동생이 갑자기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도 엄마가 미안해 하시긴 하지만 밥벌이 하시느라 바쁘셨다는 것을 알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인 애들과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서인지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백화점 쇼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고 자란 학교 친구들과 저희 괴리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게다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못 놀고 자라서 그런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늘 자신 없고 소심함 그 자체였죠. 누구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차 사고 집 사고 쇼핑하고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예민한 사춘기 소녀였기에 여전히 판자촌 사는 그때의 자신감 없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번 기가 죽으니까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살겠더군요. 엄마는 점점 승승장구해서 남의 집 식모해서 이제는 땅도 좀 제법 가지고 계시고 돈도 좀 벌어서 사장님 소리까지 들으셨지만 저나 동생은 늘 학교에서 쭈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게 연예인 쫓아다니는 거랑 CD 사서 모으기, 방송국 쫓아가는 거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유일한 취미야 흥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K-팝이 유명해지고 유튜브나 SNS 등의 여러 플랫폼으로 항상 오빠들을 볼 수 없었기에 직접 발로 뛰면서 팬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런 데 가면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직 오빠라는 존재 하나만 두고 서로 교감하니까 대화도 됐고요. 근데 그 중에 우연히 우리 학교 다니는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왕따 같은 애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오빠 팬클럽에서 임원급의 회원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학교에선 왕따인데 팬클럽에선 반기 좀 끼는 위치였죠. 연예인 오빠 매니저랑도 친해서 오빠의 동생까지 미리 알고 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 팬클럽 회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신적인 존재였죠.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탕치지 않고 오빠들의 얼굴을 1분이라도 더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선 거의 아는 척도 안 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진 거죠. 오빠와 가까워지려면 그 친구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저도 그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 친구 역시 저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학교에서 그리 사교성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으니까 서로 비슷한 처지끼리 돕고 의지하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알면 알수록 뭐랄까 옛날 우리 집 보는 것 같았어요. 집도 가난하고 친구 아빠는 몸도 안 좋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실 도피식으로 연예인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그 마음이 공감이 되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뒤에서 잘 챙겨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좋은 것도 나눠주고 못 쓰는 것도 있으면 주기도 하고 은근히 제 걸 탐내기도 하면 남는 거라면 아낌없이 줬어요. 그때마다 그 친구는 엄청 고마워하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곤 했어요. 고마워. 이거 정말 필요했던 건데 매번 너한테 신세만 지고 미안해. 무슨 말이야. 친구끼리 당연한 건데. 어차피 나도 안 쓰는 물건이니까 부담 안 가져도 돼. 어차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였으니까 이렇게 돕고 지낸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친구와 저는 너무나도 가까워졌고 나중엔 소위 말하는 베프, 단짝이 되었죠. 학교 끝나면 바로 방송국 공개방송 쫓아다니고 오빠 스케줄 따라다니다 보니 이 친구랑 거의 24시간을 붙어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점점 오빠 공개방송에 가는 걸 피하더라고요. 어차피 팬으로 활동하려면 교통비, 식비 등도 들어가는 터라 제가 다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진 않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나갈 데가 없어서 돈 굳어서 좋긴 한데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제 유일한 낙이 오빠들 얼굴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날 잡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물어봤죠.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요즘 공개방송도 안 오고 다른 팬클럽 가입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미안해. 나 요즘 다른 데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너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게 뭔데? 나 사실 남자친구 생겼거든.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땐 괜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인데 뭔가 우리 둘 사이에 불청객이 낀 느낌이라 기분이 상했죠. 참 철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절교 선언을 했죠. 그 친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하루는 용서를 구하겠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갔죠. 친구 사이라곤 했지만 제가 거의 다 책임지고 끌어주는 터라 약간은 갑과 을의 관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싹싹 빌 거라 생각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미안하다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사귀느라 연예인 팬지를 못했다며 사과 겸 소개시켜줄 겸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에게 그게 큰 사건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남자친구에게 반해버렸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 사귄다고 했을 때 이 친구 조건이 그닥 좋지 못해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잘생겼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소위 말하는 꽃미남 아이돌처럼 친구의 남자친구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 집에 와서도 그 남자친구 얼굴만 생각나는 거예요. 죽을 듯이 쫓아다니는 무대 위 연예인 오빠보다 오히려 내 옆에서 나를 돌봐줄 것 같은 현실 속 그 남자가 더욱 끌리게 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는 그 친구 몰래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어찌저찌 우린 몰래 사귀게 되었어요. 물론 욕하실 분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욕먹어도 싸죠. 하지만 그땐 철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땐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있잖아요. 조심한다고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결국 친구에게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각이 되었었어요. 당연히 그 친구는 제가 남자친구를 뺏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화를 내며 아주 난리를 부렸죠. 널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미쳤지.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마. 이러면서 저에게 절교를 선언하더군요. 솔직히 무섭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저는 그 친구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 남자친구에게 완전 푹 빠져있을 때라서 주위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학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눈길도 안 줬고 시간이 지나서 각자 대학에 합격해서 서로 갈 길을 갔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사귄 남자애랑 계속 사귈 리는 없죠. 서로 멀리 떨어진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렇게 흐지부지 헤어지게 됐고 저는 대학에서 새 남자친구를 만났죠. 그 후 알차게 대학 생활을 보낸 후에 직장에 취직하여 바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친구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연예인 팬클럽 임원까지 할 정도로 한 번 빠지면 깊게 파고들더니 무슨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잘됐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남자친구를 뺏었던 터라 미안한 감정도 있긴 했지만 그땐 얼굴도 못 보고 소문만 들은 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이에 엄마는 완전히 전업 투자자가 되어 있다가 한번 크게 손해를 본 후에 남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빌딩을 하나 남겨놓고 거기서 임대를 하며 살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좋진 않으셨나봐요. 각종 세금에 세입자하고 마찰이 심한 이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때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던 남자분하고 돈 문제로 엮이면서 대판 싸우고 난 뒤 엄마는 서울이 싫어졌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그냥 양평에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노력해서 투자했고 그만큼 버신 돈이라서 저는 엄마 돈에 터치할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돈을 좀 주시면 그걸로 원룸이나 잡아서 혼자 살면서 회사 다니며 지낼 생각이었죠. 근데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운명의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회사 후배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근데 정말 남자답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남자들을 만나긴 했지만 결혼 생각보단 그냥 잠시 즐기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달랐죠.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면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때 제 남자친구는 거의 쓰러져가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던 터라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도 남자친구와 점점 관계가 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고 당연히 남자친구는 돈이 없어 저와의 결혼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했죠. 이 남자와 평생을 하고 싶으니까 신혼집만 마련해 달라고요. 엄마도 어차피 복잡한 서울이 싫다고 하셨으니 제 제안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 강남에 있는 빌딩 팔고 엄마 쓰실 만큼 쓰고 남은 돈으로 우리 신혼집 하나 해주면 안 돼? 어차피 우리가 강남에서 살 것도 아니고 회사가 강서 쪽에 있으니까 엄마가 주신 돈에 우리 돈 합쳐서 강서 쪽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살게. 엄마는 생각해 보시겠다더니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보고 마음에 든다며 아파트 사는데 돈을 좀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남자친구를 본 엄마는 집안 환경이 가난한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시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신혼집을 저희에게 해주셨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딸 잘되게 하려고 고생한 건데 있는 돈 없는 돈 챙겨줘야지. 이러면서 빌딩 판 돈 중에 일부를 나눠주셨어요. 물론 남동생도 그 돈의 일부를 미리 상속을 받고 저 역시도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한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해서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난 후에 남편은 나름대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요. 어차피 회사 사람들이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남편이 어떻게 일하는지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화를 내며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사님하고 통화했어? 그런 걸 이야기하면 어떡해. 이사님이 다 알고서 내가 딴짓 못하게 내 말을 싹둑 잘라버리시잖아. 사실 회사 이사님도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부장님이라서 종종 인사도 드릴 겸 남편 부탁도 할 겸 통화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과 사인이 맞질 않아서 제가 괜한 입방정을 떠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아프다고 하고 병가를 쓰려고 했는데 저는 엄마가 아프셨다고 해서 들통이 난 적도 있고 아이가 아프다고 뻥친 후 힘든 프로젝트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입방정을 떨어서 들통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 입이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남편과 많이 냉랭해지긴 했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연애 때의 달달함은 애기 낳고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종종 우리끼리 데이트를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완전 사라졌죠. 한마디로 남편은 저만 보면 인상을 팍 쓰곤 했죠. 저도 저 나름대로 아이 키우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이 저만 보면 짜증을 내니까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했던 말인데 이런 취급 당하니까 섭섭했고요. 그래서 이때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하루하루가 좀 많이 짜증이 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엄마는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셨지만 점점 지루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럴만도 했죠. 거기에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 10시만 되면 동네가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는데 무슨 재미로 밤을 보내겠어요. 저희 엄마가 생각보다 사교적인 성격이라 시골 외딴 집에서 혼자 TV 보고 영화 빌려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겠죠. 그래서 손주 봐주신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 종종 놀러오는 횟수가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저야 좋았죠. 엄마가 아이도 봐주시고 저도 좀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엄마가 자주 집에 오는 것을 조금 불편해했어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회식이네, 지방 출장이네, 바이어 만남이네. 업무가 바쁘다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남편이 자진해서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부로 나가는 업무를 자진해서 한다는 말에 조금은 섭섭하더군요. 이 사람 집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날도 엄마랑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고급차를 뒤에서 박았는지 앞차 여성 운전자와 뒷차 남성 운전자가 싸우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 거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성이 운전하는 고급차가 남편이 평소에 갖고 싶어하는 차종과 똑같더군요. 실물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 유심히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접촉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차 여성 운전자가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해서 뒷차 남성 운전자가 놀랐고 보복운전이냐고 항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차 옆에서 싸우고 있는 여자를 봤는데 어디서 본 듯한 것처럼 낯이 굉장히 익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고 시절 얼굴이 남아있더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친구였어요. 저랑 같은 연예인을 쫓아다니며 추억을 나눴던 바로 그 친구였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무슨 연예기획서 다닌다는 소문만 얼핏 들었는데 이런 곳에서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본 친구는 까딱 잘못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이뻐지고 스타일이 멋있어졌더군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헤어진 기억이 나서 혹시 나를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는 척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발길을 돌렸어요. 옆에 있던 엄마도 왜 이래? 접촉사고 난 거 처음 봐? 뭐 이렇게 꾸물거려? 이러시길래 그냥 먼발치에서 본 걸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오랜만에 일식 들어온 남편하고 저녁을 함께 먹다가 여고 동창을 만난 이야기를 꺼냈죠.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하필이면 접촉사고 났을 때 봤지 뭐야. 아는 척하기가 쑥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왔어. 엄청 친했나봐. 그럼 친했지. 근데 아무리 친했어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렇더라. 잘했네. 아는 척해서 뭐해. 고등학교 때 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때 스치듯이 친구를 만난 이후로 그 친구를 자주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먼발치에서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저를 못 보고 저만 그 친구를 보게 됐습니다. 쇼핑하고 있거나 장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미용실에 들어가고 있거나 아는 척을 하려고 해도 뭔가 타이밍이 절묘하게 안 맞긴 하더군요. 그래서 번번이 인사를 나눌 시간은 없었지만 친구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 아파트를 기점으로 몇 블럭 지나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는 프리미엄 아파트라서 시세도 비싸고 역세권인지라 가격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아파트 단지 때문에 동네에 대형마트나 명품관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떠들 정도였으니까요. 소문에 의하면 돈은 있는데 강남권에서 살 이유가 없는 솔로족들이 대거 이 아파트로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동네 아줌마들끼리 입방아 찢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친구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긴 했어요. 그래도 무슨 인연일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게 되고 계속 눈에 띄니까 계속 타이밍 핑계대며 모르는 척은 할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무조건 아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날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좀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고개 돌려서 보니 그 친구가 마트 점원하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랑 싸우고 있으니 다가가긴 애매하고 제가 옆에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마트 직원이 친구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친구는 당연히 아니라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아니 고작 과자 한 봉지 훔쳤겠어요? 제가 이분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과자 그거 1,500원? 그것 때문에 이분이 도둑년으로 몰려야겠냐고요. 내가 10,000원 줄게요. 그럼 됐어요? 이러면서 중지에 나섰습니다. 친구도 제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놀랐는지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기운을 받아서 언성을 높였죠. 마트 직원은 그게 아니라고 이래저래 중얼대더니 제가 옆에서 합세해서 거들어주니 그제서야 꼬랑지를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해했다며 순순히 친구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오래된 제 여고동창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랑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니 옛날 생각나서 좋더라고요. 그 친구도 역시 저를 엄청 반가워하더군요. 오히려 그동안 보고도 모른 척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는 이것도 인연이라는 둥, 그동안 어떻게 지내냐는 둥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았죠. 나야 이젠 그냥 평범한 아줌마지 뭐. 근데 너는 연예기획사 다닌다는 말은 얼핏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 보다? 패션이랑 너무 예뻐. 멋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기획사 다니다가 용기 내서 아이돌 키운다고 독립을 했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기획사 다니면서 쌓은 인맥으로 연예인들 개인 프로필 사진 찍어주면서 생활한다는군요. 수입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어서 자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어렵게 사나보다 했는데 웬걸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번에 새롭게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로얄층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흔한 말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던데 한마디로 연예인은 망해도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망했다는 수준이 저보다 곱절은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를 알고 나서 처음으로 부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보다 못 사는 애였는데 한순간에 신세가 역전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줄고 심지어 투잡도 뛰어야 할 시기가 되니까 저도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그동안 쓰던 소비 습관이 있던 터라 하루가 갈수록 가계비가 쪼들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뭐든지 줄여야 할 판이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 친구가 나서서 저를 도와주더군요. 돈도 빌려주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자기 물건도 빌려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저도 회사 다니는 경험이 있지만 이런 단기 알바는 주로 인맥에 의해 뽑히는 경우가 많아 이때 정말 친구의 도움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 친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 해. 같이 해서 뭐해. 당신이나 챙겨. 남편이 좀 예민해지고 이래저래 신세받는 게 자존심 상해서 저러나 보다 싶었죠. 어쨌든 친구를 만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도와줘서 고맙다며 식사 대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뭘, 나도 너한테 신세를 많이 입었는데 너가 쓰던 중고 물건 받아서 쓰고 너가 버리려던 쓰레기 물건 받아서 썼잖아. 나도 버리는 물건 버리는 일을 준 거야. 너는 내가 버린 걸 주워다 쓴 거고.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뭔가 말에 뼈가 있는 게 딱 봐도 저를 공격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과거에 제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친구 좋으라고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줄은 몰랐답니다. 그리고 설마 몇십 년 전 일을 이렇게 되갚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위기에서 구해줬으니 어차피 이번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문 채 난 친구로 생각하고 준 거였는데 너는 기분이 나빴나 보구나. 그랬다면 사과할게. 어쨌든 이번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그럼 난 이만 갈게.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괜찮아. 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걸 너가 뺏어간 적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너 꼴 좀 가져왔거든.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나 그 영상에는 저희 남편이 찍혀 있었어요. 단순히 남편만 찍혀 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겠죠. 수위가 높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둘이 선을 넘은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진짜 화도 안 난다는 말이 알겠더라고요. 그냥 벙쪄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믿기지 않았어요. 제게 그 친구는 몰래 그 장면을 찍었다면서 너도 내 남자 뺏었으니까 나도 뺏은 거야. 이제 쌤쌤이네. 그치? 내가 너한테 그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너도 그 기분 느끼니까 어때?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정말 내 남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불륜을 저지른 거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는 딱 봐도 그 오래전 일을 마음에 담아놓고 복수를 위해 내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런 친구의 집착과 이상한 행동이 정신병자처럼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집으로 달려왔죠. 마침 엄마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계셨고 남편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닥에 팽개쳤어요. 그리고 욕을 퍼부으면서 연신 발길질을 해댔죠. 엄마는 갑자기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저희 모습에 놀라서 그거 말리고 아주 난장판도 아니었죠. 남편은 제가 왜 자기를 때리고 욕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체념한 듯이 갑자기 저를 힘으로 확 밀치면서 나도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언제까지 내가 당신 밑에서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살아야 되냐? 됐어. 이미 다 밝혀진 거. 나는 당신 친구네 집으로 갈 테니까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이혼할 거면 서류 보내. 이러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엄마는 그 모습에 기절해서 드러눕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남편이 가끔 제게 짜증이나 투정은 부리긴 했지만 연애 때나 결혼할 때나 늘 저에게 맞춰주고 져주었는데요. 그런 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니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그저 두 사람의 눈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혼 소송하고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사실 이 집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회사는 거의 망해서 남편이 번 돈은 거의 없고 받을 돈도 없고 생활비 아이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걱정 마 내가 보내줄게 이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친구랑 남편이 눈 맞아서 아주 돈 걱정은 없지만 법적으로 남편 돈이 없으니 뺏어올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군요. 그렇게 어찌저찌 하여 아주 찝찝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그 동네에서 1분도 살기 싫어서 집 한 돈으로 엄마네 양편으로 아이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미치겠더군요. 게다가 이명 증세에 열이 나니까 몸에서 열꽃이 피고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당한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남편과 그 친구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두 사람에게 꼭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영화처럼 무슨 킬러를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두 사람을 경제적으로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한숨은 푹푹 쉬는데 역시 세상은 죽으라는 법은 없었나 봅니다. 엄마가 사두었던 땅이 개발 호재에 떡상하면서 나름 목돈이 생긴 거예요. 그거 빨리 처분해서 생긴 돈으로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종목에 투자했는데 그게 또 돈을 벌었고요. 사실 이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우라병이 생겨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 차트를 보면서 강제로 일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우울증 약을 하나 처방받고 있었는데 이게 또 집중력 좋아지는 성분이 있어서 덕분에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몰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와 엄마는 목돈을 가지고 크게 불렸죠. 역시 엄마나 저나 돈복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늘 고공행진일 수는 없었는데요. 한번 타격이 있을 정도로 손실을 하게 되니 이제는 주식에만 올인하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번 남은 돈으로 집 근처에 음식점을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엄마나 저나 음식 솜씨는 없는지라 유명 주방장 스카웃해서 가게 차리고 인테리어 그럴싸하게 만든 후 마케팅에 모든 걸 투자했죠. 그랬더니 그게 또 입소문이 나서 대박 맛집이 된 거예요. 돈이 돈을 부르면서 그나마 바빠지니까 몸속에 있던 화가 많이 수그러들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릴 적부터 꿈에 그리던 청담동에 아주 작은 빌라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계약금만 넣은 거라 중간에 넣어야 할 돈이 많이 남았지만 엄마랑 동생을 붙잡고 펑펑 울었네요. 거지같이 살다가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힘들어졌다가 이젠 더 힘차게 올라서니까 삶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라 더 보람도 있고 한편으로 눈물이 났어요. 내 삶도 참 기구하고 또 한편으론 잘 돼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뭐든지 다른 하나에 빠지면 정신없이 살게 되니까 남편이 친구랑 바람난 아픈 기억도 있게 되더군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동창생들이 몇 명 놀러 온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땐 코빼기 남비치던 것들이 저 잘 된다니까 한 명 두 명 아는 척하며 오더군요. 한마디로 말에 콩고물이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도 동창들이니 기쁘게 맞아주고 대접을 좀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 있잖아, 연예인 쫓아다니다가 연예기획사 했다던 그 친구. 걔를 우연히 만났는데 완전히 미쳤더라. 정신이 나갔던데? 거의 무슨 막간애처럼 눈이 확 풀렸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들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긴 저에게 복수를 한답시고 달려들었을 때도 눈빛이 좀 이상하긴 했고 보복 운전 때 싸우던 모습, 도둑년으로 몰리면서까지 과자를 훔쳤던 모습까지 왠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정상인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일어날 일들이 그 친구는 늘 일어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이혼한 남편과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죠. 제가 나서면 친구가 제 얼굴을 아니까 들킬까봐 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를 알아온 동생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여기 자리 잡은 지 4년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남편은 저랑 이혼 후 바로 그 친구랑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둘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다니던 회사는 이미 퇴사하고 지방의 무슨 이벤트 업체인가? 하여튼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정신이 나갔는지 동네를 배회하는데 검은색 모자, 검은색 옷,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에 가는 여자처럼 온몸을 칭칭 감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친 여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어서 몇몇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 데려갈 명분이 없잖아요. 게다가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길바닥에서 잔다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죠. 한마디로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찾아가니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단지를 걸어오고 배회하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를 알아보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저에게 꺼지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도움을 좀 요청했고 구청과 시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도움 요청하고 방송국에도 SOS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구청에서 이런 류의 환자들이 많다며 일단 보호를 해주겠다며 치료사의 환자로 보호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드는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다고 했죠. 어쩌면 제가 순수하게 그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니까요. 그 친구 집을 뒤늦게 들어가 봤어요. 사실 그 친구가 말로만 아파트 로얄층에 산다고 했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맞긴 한데 가장 작은 평수였고 그나마 그 안에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더군요.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의 도제우리 축사 같은 곳에서 정신이 나간 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보호소에 가는 내내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그 친구랑 저랑 좋아했던 연예인 오빠의 노래였어요. 솔직히 왜 그 친구가 미쳐버렸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직도 머릿속엔 여고 시절 좋았던 그 시절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친구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비록 저에게 상처를 줬지만 한편으론 저도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